(2025년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16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든폴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네, 자 이제 주말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시즌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때 저랑 영주 형이랑 찬우 형이랑 세 팀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가면서 나름 콘텐츠를 좀 찍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 세 팀을 뺀 나머지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하는 4강이 세 팀이 갔지만 아무도 우승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사실 확률적으로 3명 중에 1명 정도 우승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근데 어떻게 세 팀 빼고 딱 그 팀이 우승을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75%인데 그러니까요. 세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확률은. 네. 근데 종윤이 네가 원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그냥 16강 리버풀부터 탁탁탁탁 이렇게 탈락하는 그림을 원하지 않았나? 그렇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약간 그래도 4강에 세 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면 떨어지는 것도 재밌지만 누구든 우승하는 것도 또 혹은 예를 들어 저희 3명 중에 2팀이 결승에서 맞붙는 그림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냥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해서.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3명 중에 그 와중에 육아는 바르셀로나 하나네.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트로피가. 네. 솔직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죠. 가능성만 논했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인테르의 올 시즌 행보를 생각했을 때는 무관으로 그친 건 너무 아쉽다. 사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찬우 형도 그 컨텐츠에서 얘기했지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1등을 딱 찍어본 거 그게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르테타는 그 와중에 FA컵 하나밖에 없고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플릭의 첫 번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더블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트래블을 못한 걸 아쉬워하는데 사실 결승전에서 파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파리는 진짜 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파리의 첫 트래블,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 결승전만 놓고 봤을 때는 축구는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인테르가 이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워낙에 이 팀을 강한 인상을 남긴 팀이기 때문에 팬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격의 결승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당연히 좀 망연자실일 거고 이적설이나 그다음에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코멘트가 본인이 떠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아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승까지 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좀 뒤숭숭해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실 결승전이 너무 좀 처참하게 해져서 사실 현지의 분위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떠나야 된다는 의견이 꽤 많아요. 거의 절반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안타깝다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 건 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스포츠라는 게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과정이나 이런 거나 지금 인자기 감독이 갖고 있는 스쿼드의 어떤 이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 값어치 이런 걸 감안하면 심자기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본인도 약간 서운할 법한데.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이 약간 극성인 게 있어서 이거는 되게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무리뉴 감독 때도 그러긴 했는데 무리뉴 감독 어쨌든 간 트래블을 하면서 다 아닥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아닥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그건 안 됐으니까 언론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공격을 했었고 이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번 시즌 인테를 보면 이제 물론 끝까지 이제 세계 대회를 다 경쟁을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결국 다 우승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간중간 이제 좀 드롭하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 또 공격도 많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모네 감독은 항상 인터뷰할 때 되게 이렇게 점잖게 대응하는 편이지만 거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인테르를 떠난다면 아마 그런 언론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 팀이 갖고 있는 스쿼드상의 한계 이게 어쨌든 간에 좀 담보가 돼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담보가 돼야 남는 거지. 지금으로선 거의 반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와. 근데 예상하지 제가 못한 생각하기에는 뭐 이탈리아 언론들이 공격하는 걸 떠나서 그냥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 시즌 무관은 맞고 네. 여기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이탈리아 내부에서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최근에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 두 번이니까. 네, 맨시티에게 당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 이제는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인테르의 선수 명단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높긴 하죠. 결국 세대 교체를 단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롭게 자신에게 맞게 이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 그냥 없어 그런 거. 네, 건설적인 발언이고요. 네, 대놓고 욕하고 있겠죠. 네. 아 근데 이건 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좀 거. 가혹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뭐 딴 감독이 들어오면 뭐 이거보다 잘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심자기만한 감독이 지금 시장에 뭐 사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은 순간들에도 등장하기 마련이니 누가 어떤 감독 뭐 지금 심자기 감독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충분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나라마다 그리고 구단마다 뭐 언론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르테타는 쓴 돈에 비해서 많이 비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아, 인테르가 심자기 보낸 다음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힐 것인가? 심자기만한 감독이 있는가? 잘 없는데. 없어. 오히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시장에 나오면 엄청 많이 달려들겠죠. 달려들 거예요. 그 당장 뭐 사실 가스페리니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로마 행이 확정적이니까 뭐 누가 당장 올 수 있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물리적인 시간도 약간 필요하지 않나. 모든 게 좀 약간 냉각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고 지금은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언론들도 약간 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긴 할 테니 오늘 내로 아마 이틀 내로 이게 나올 거예요. 방향성이. 천지 화요일 날 이제 인테르 구단 측이랑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랑 만나서 면담 이제 한번 하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그렇겠네. 높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나간다면 지금 1순위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파브레가스. 파브리가스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코모의 파브레가스. 꼬모에서 좋은 축구를 보여줬고 그리고 파브레가스는 꼬모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한 건 어쨌든 집을 안 옮겨도 돼요. 그죠. 가까우니까 네, 같은 롬바르디아 주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인테르의 파브레가스 선임도 약간 더 파격이긴 합니다. 이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 그게 된다면 파브레가스에게 코모 감독은 꽃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며 거의 다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돈 많은 클럽이니까. 그러니까 파브레가스는 자기가 감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다만 올 시즌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심자기가 남을 가능성이 없고 뭐 무조건 떠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른 예상이긴 합니다만 파브레가스가 그 비에이라의 대체로 아스날에 들어왔을 때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 건 맞지만 그 정도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고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행위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머리 좋고 센세이션한 부분이 있긴 해서 네. 뭐 또 다른 의미로 만약 빅클럽으로 가서 감독을 한다 그러면 좀 기대감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SNS에서 바르셀로나 시절에 무리뉴, 펩, 네. 루이스 엔리케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다 트래블 감독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엄청난 사진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긴 있는데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이 뭐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성장해 왔고 네. 그런 걸 보여주면서 또 선수로서 명성을 얻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이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빌드업할 것이냐 압박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잘 짜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출신 감독들이 나름대로 지금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샤비 에르난데스. 근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아 사실 모르죠. 네, 차비 감독도 우승 트로피만 보면 그건 실패한 맞아.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프리미어리그의 재미를 위해서 토트넘의 차비 감독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 다시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네요. 여하튼 뭐 감독 경질이 결정되면 지금 이제 거취에 대해서 여기도 아마 하루 이틀 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건 브랜트포드의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취 관련돼서는 이 팀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인테르의 이야기도 좀 했으니 자 먼저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이강인과 나폴리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위치 선정으로 그 트로피를 따는 데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어쨌든 트래블 아, 멤버예요. 트래블이거든요. 어쨌든 트래블 멤버입니다. 위치가 네. 죽여. 그래서 뭐 사진에 잘 걸렸고 네. 뭐 후반기는 아쉽게 많은 출장 기회를 잡지는 못했지만 이 팀이 트래블 하는 데 있어서 전반기에는 또 좋은 역할을 나름의 했었고 기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강인이 못하는 거 그걸 떠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도대체 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주전 자원까지 저렇게 젊고 빠르게 딱딱딱 채워져 있는 팀에서 있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일부 또 팬분들께서는 기대하는 슈퍼컵 토트넘 대 파리 생제르맹의 손흥민 대 이강인의 구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와는 별개로 아마도 이강인 선수는 그 전에 팀의 둥지를 옮기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링크되고 있는 팀은 나폴리입니다. 네. 사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가 콘테 잔류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죠. 네, 콘테 감독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랑 만나서 아마 남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항상 콘테 감독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구단이랑 얘기할 때는 그 얘기죠. 강력한 지원. 진짜 지원 좋아해. 야, 너네 크바라 판돈 있지 않냐? 네. 야 그거 가지고 오카포로 같은 애를 데려온다고? 그 돈 다 써라. 써라. 50만도 팔 거 아니냐? 50만 팔면 그 돈 다 써라. 써라. 약간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강인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설 수 있는 곳을 아무래도 앞라인이라면 오른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 라인의 한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 시즌 나폴리의 멤버들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도착한다면 팀 내에서 입지, 주전 경쟁 그리고 리그에서 이 어떤 스타일 이런 거를 찬우 형은 잘 적응한다, 괜찮다로 네. 보시는지. 그 전에 한번 예, 똑같은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요거 잠깐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강인 선수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뭐 리그를 가릴 만한 선수는 아니다. 네.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워낙에 유니크한 것이고 그거는 리그를 불문하고 다 통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진 않는데 이제 나폴리 내에서의 경쟁 구도를 보자면 일단 만약에 오른쪽 윙어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폴리타노와의 이제 경쟁이 될 텐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폴리타노 선수와의 경쟁이라면 대신에 이제 폴리타노와는 다르게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콘테 감독이 뭘 해줘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 오른쪽 윙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려되는 점 하나는 디로렌초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다. 이강인 네. 선수가 수비적으로 매우 뛰어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강인, 디로렌초 이렇게 서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드필더로 본다면 미드필더는 지금 짜여져 있는 게 맥토미니, 안기사, 로보트카로 잘 짜여져 있는데 안기사 선수는 뭐 나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기사 선수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기사 선수가 해주던 것들은 이강인 선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류가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완전 달라요. 안기사는 피지컬도 되게 예. 좋은 미드필더고, 그래서 맥토미니가 앞쪽으로 나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 로버트카가 좀 더 안전하게 공을 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안기사 선수가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타입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그 자리가 섰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좋은 킥을 통한 좋은 뭐 패스라든가 아니면 되게 이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찬스들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수비적으로 그러면 밸런스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미드필더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드필더보다는 우측 윙이 차라리 더 낫다. 만약 간다면 네.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도 거의 간다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좀 안 좋은 구도죠, 사실. 뭐 비교적 겹치는 네, 선수이기 겹치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나이가 10살 차라서 케빈 더브라이너가 모든 경기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다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콘테 감독은 케빈 데브라이너를 쓰겠죠. 훨씬 중용할 거다. 예.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아무래도 같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연봉도 훨씬 많이 받을 거고 이강인 선수보다는 그러면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를 우선시 하겠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미드필드 구성하는데 좀 다른 발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미드필드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그 찬호 형이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지금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케빈 더브라이너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거기보다는 앞선에 있는 오른쪽 윙어 자리 근데 그 자리에는 지금 뭐 제그로바 같은 선수의 링크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뭐 사실 그건 그래요. 이강인 선수가 어딜 가든 주전 경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아무 데도 없는 곳에 가서 무혈 입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하지 않을 모든 거고. 선수가 다 똑같죠. 네. 형님은 나폴리에서 혹은 세리아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 어떤 적응 여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기회를 받고 적응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이강인 선수가 스타일은 다를지언정 포지션은 겹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주전 경쟁이 또 빡세질 수가 있어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나폴리로 간다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창의적인 패스잖아요.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있던 측면에 있던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풀어주는 능력, 여기다 왼발 슈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나폴리는 올 시즌만 듣고 왔을 때는 미드필드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준다면 다른 포지션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플랜에 완전히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플랜을 바꿀 생각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어렵다. 하죠.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유형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아무래도 더 중용받기 마련이니. 근데 사실 그 파브레가스 말년에 네. 콘테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량과 수비 가담 이런 적극성 굉장히 좀 요구하잖아요. 뭐 특히 미드필더들을 많이 뛰게 만드는 그죠. 게 콘테 감독 특유의 어떤 스타일이고 이거는 뭐 지금 나폴리에서는 4-3-3을 주로 쓰지만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걸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 최후방하고 최전방의 간격을 또 메꾸는 형태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어떨 때 보면 되게 답답하다고 경기가 별론데 근데 잘 안 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그래서 미드필더를 되게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안 맞거든요. 이강인 선수하고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얘 우측 윙에 써도 되지, 미드필드 써도 되지. 다방면에 뭐 사용이 가능하니까.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제로톱도 받지. 그다음에 6번 자리도 나왔었잖아. 그럼 다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어쨌든 간에. 거의 왼쪽 맞는 측면 카드로. 수비도 가능하고 또 불가능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스쿼드를 채우는데 더군다나 이제 다음 시즌엔 또 챔스도 나가니까 네. 예, 여러 대회를 또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적인 확대도 네. 필요하긴 해요, 팀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강인이라는 카드는 되게 매력적인 카드죠.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죠. 그리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어쨌건 플랜에서 아예 배제가 된 것처럼 보여요. 이 결승전에서도 마율로 같은 선수를 넣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안 넣는 걸 보면 이거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계획에서는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없다라고 봐야 되는 스코어가 거니까 그 정도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대표팀 레벨에서 보면 정말 특출난 게 많은데 네.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제 유럽의 가장 상위권의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개념에서는 약간 좀 제너럴리스트인가 봐요. 이거 저거가 다 되는데
사실 또 뾰족한 선수들이 있는 스쿼드에서는 두루두루 잘하는데 약간 요 정도로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정말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고 친다면 아 그걸 생각하면 그냥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면이 강해요. 있죠. 그러면은 현대 축구에서 압박,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이강인 선수는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거는 상대가 소위 얘기해서 약팀일수록 버스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럴 때 패스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템포 이런 걸 떠나서 패스, 창의성, 기회 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선수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나폴리도 연결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콘테가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나폴리는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소위 얘기하는 약팀들이 버스를 세울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연결되는 이유도 이제 코케는 나이가 많고 로드리고 대포는 기복이 심해요. 그러면은 중앙 쪽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전에 한번 연결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 연결이 또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원한 이유도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 있지 이 선수가 마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뭐 그건 아니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분명 이적을 할 것은 확실해 보이고 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가장 강력한 링크는 나폴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남을 수도 있죠. 예. 아 그럴까요? 네, 남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히 스타일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야, 이거 뭐 그러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뭐 또 사실 이러다가 남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끔 있으니까. 네. 다만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세리아, 라리가 이런 굵직굵직한 리그에서 뛰는 클럽들이 다 연결이 좀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팬들의 마음은 좀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올 시즌 출전 수는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 이적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거취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갑니다. 가장 핫한 키퍼 중에 한 명이죠.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 네. 뭐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내 특히나 사실 더비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링크도 꽤 있어서 이 선수의 거취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좀 유력한가요? 네, 유력해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 또는 그 후 한 며칠 내에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조안 가르시아가 에스파뇰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역 라이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 맨시티 여러 클럽들이 또 조안 가르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그냥 썰인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골키퍼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테오 슈테겐에게 만약에 조안 가르시아가 영입이 되면 너의 자리는 없으니 새로운 팀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테오 슈테겐은 다음 시즌에 경쟁하더라도 바르셀로나에 남겠다고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상황이 조안 가르시아가 온다고 치면 조안 가르시아, 테오 슈테겐, 슈체슨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테오 슈테겐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이렇게 보내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테오 슈테겐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림상. 네, 왜냐하면 테오 슈테겐은 또 독일 대표팀에서 넘버 원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주전을 차지해야 되는 골키퍼인데. 출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슈체스니는 뭐 벤치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테오 슈테겐의 미래도 굉장히 좀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조안 가르시아는 지금 듣기로는 2,5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지르고 조안 가르시아의 마음을 사서 데리고 온다. 뭐 세금 따지면 3,100만 유로라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여하튼 조안 가르시아를 그렇게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고 조안 가르시아는 올 시즌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방이 143회인가 6회인가 그래요. 박스 안쪽에서 거의 80 몇 회를 막았어요. 물론 에스파뇰이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실점이 많긴 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조안 가르시아가 보여준 선방 횟수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선방 능력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발기술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세대 교체를 단행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레반도프스키는 한 시즌 더 갈 테니 그리고 골키퍼는 이번에 컵대회에서 아쉬움이 좀 컸으니까 그러면은 조한 가르시아부터 교체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한 가라시가 와서 테오슈테겐이 어딘가로 이적해야 된다면 왜 갑자기 좀 부연된 맨유가 떠오를까요? 뭐 오나라가 나갈 빌이던데. 갈 수 있지. 갈 갈 수 수는 있지. 있죠. 사실 이름값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끝난 키퍼라고 보이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 지금 맨유가 안 좋은 거를 떠나서 반대사로도 사실 커리어가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된 순간 맨유로 와서 한 5, 6년을 엄청 하이로 보내고 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 감독은 퍼거슨이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메뉴에서 제이가 온다. 네. 그렇게 쳤을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가격 자체를 안 받거나 FA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주 낮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이기 좀 때문에. 그게 이제 해준다. 예우를 해주는 네. 거니까. 뭐 이거는 사실 전혀 링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뜬금없이 나서 왜냐면 맨유 골키퍼가 오나나가 나간다 그러면 링크되는 골키퍼들이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 형제 요쪽인데 차라리 아니야. 네, 그래서 슈테겐을 뭐 단기로 좀 써보는 건 어떤가 한 2, 3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테스타겐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최정상의 골키퍼기 때문에. 네, 슈바인슈타이거 예. 영입 때랑은 완전 좀 다른 느낌이라. 근데 테오슈테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한 시즌을 거의 부상으로 날렸기 그죠, 때문에 날렸죠. 그리고 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테오슈테겐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한 가시아가 쓱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경쟁이 또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슈체스니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테오슈테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는 되어 있다. 나도 한번 해봐. 붙어보자.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맨유를 비롯해서 여러 클럽에서 제의가 온다면 그래 나 저기 도전할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클럽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클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연봉 문제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아팠던 적이 있죠. 예. 알아왔고 테오슈테겐이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주장이니까 또. 뭐, 또 골키퍼 커리어도 그러니까 그렇고. 엄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높은 측이죠.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지. 네, 가장 높다고 선수단 보기엔 내에서도 높은 편일 네. 거고 골키퍼 중에 당연히 제일 높을 거고.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담되죠. 이쯤이면 정리하는 게 부담되죠. 맞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한 가르시아 핫한 매물 중에 한 명인 이 골키퍼가 바르셀로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면 테오슈테겐이 어디로 갈 건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심작이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만간 있을 또 구단과 면담으로 거취가 정해질 것 같은데 사우디 토트넘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우디 클럽들이 클럽 월드컵 그 상금 때문에 그런지 그 전에 빨리 영입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디든 클럽 월드컵 나가는 팀들은 빨리 움직여요. 진짜 네. 물론 빨리 하고 나서 움직여서 네. 네, 클럽 월드컵 준비도 하지만은 다음 시즌 그림도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유럽 클럽들은 저는 얼른 해가지고 클럽 월드컵을 프리시즌처럼 보내자. 다 피파가 문제예요. 그건 맞아요. 이걸 왜 이 대회를 갑자기 이렇게 돈 가지고 사실 나가기만 하면 대단한 돈을 솔직히 벌긴 원래는 하더라고요. 선수 등록이 안 되는 기간이어야 돼. 이 기간은 7월 1일부터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거 안 되는 기간이어야 되는데 야 클럽 월드컵 우리가 하니까 우리 다 허락해줄게. 그게 다 문제입니다. 인판티노. 예. 근데 어쨌든 뭐 유럽 클럽들은 뭐 오케이. 근데 사우디 클럽들이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거나 혹은 심작이라거나 이런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인자기 감독의 거취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기 가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봉 3배 준대. 아니 부르는 연봉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거절하는 게 대단한 거지 가는 걸로 뭐라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인테르에서 받는 연봉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세리에 내에서는 최고고. 근데 그걸 지금 제 땅을 친 거 아니, 아니에요? 콘테가 있어서 최고는 아니구나. 예. 콘테 다음이긴 한데 그걸 3배를 준다 그러니까. 와. 아니 거기다가 거기서 감독하면은 언론들의 비판이 장난 아니니까. 이탈리아에서 물론 사우디도 못하면 비판 받겠지만. 그래도 압박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금전으로만 봤을 때는 저기를 택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네. 한 2년 가서 바짝. 연봉 딱 벌고 네. 그리고 편하게 다시 이제 돌아온다. 돌아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뭐 돈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다른 이유 아무거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생각하면 가는 거에 대해서도
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다. 이거 개인의 선택 이거를 네. 말리기가 힘들어. 아 그리고 인터뷰 봤을 때는 약간 인자기 감독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연히 기대하고 준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가 다 안 통하고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던진 게 감독으로서도 그 우승을 놓친 상실감을 느끼니까 그런 멘트가 나온 거 그렇겠죠. 아닌가. 무력감도 좀 느낄 거고. 다음 시즌 뭐 인테르 감독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유럽 대항전에 나간 클럽들 위주로 한 6, 7개 클럽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그 지금 이사 이후 팬 결산을 하고 있는 그 컨텐츠에 들어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인테르 같은 팀은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다른 클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보시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되게 좋았다가 중반 이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너지는 모습과 함께 아주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온 시즌입니다. 저는 시메오네 감독 굉장히 좋아해요. 네. 시메오네 감독이 올 시즌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13년 이끌었나요? 거의 14년 이끌었나요? 그 정도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으면서 나름대로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아쉬워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후반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클 거예요. 아니 전반기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적응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기세를 타서 무패 행진을 쭉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마드리드에게, 그러니까 레알에게, 그리고 뭐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에게, 그리고 리그에서도 쭈삣하더니만 네. 쓱 경쟁에서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시메오네 감독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SL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즈만이 좀 침묵하는 부분. 그리즈만이 좀 아쉽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왜냐면 후반기 들어서 공격수 보면 훌리안 알바레스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예요. 네, 가장 좋은 영입이고 네. 제일 좋은 선수였다. 데뷔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셀로트 선발 쭉 라인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골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로 10골 넣었습니다. 그럼 이 선수는 선발로도 교체로도 나름대로 골을 많이 넣어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한 대로 묶는 선수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폼이 좋다고 해도 모든 경기에 골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 경기에서 물골을 터주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따지면 그리즈만이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그리즈만이 안 좋았어. 네, 되게 많이 안 좋았죠. 네. 아쉽고. 여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마 중앙 미드필더 수비수 계속해서 생각이 들 테고 영입을 추진할 텐데 얘기 드렸다시피 코케는 부상이 좀 있었고 로드리고 데폴은 기복이 있었고 그러면은 소위 얘기해서 미드필더가 공수 연결을 누가 해주느냐. 물론 바리오스는 정말 잘해주는 시즌이고 코너 갤러거도 그 정도면 뭐 쏘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많이 뛰고 부딪히는 선수가 아니라 연결해주는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지금 좀 아쉬운데? 왜냐하면 이런 선수가 없으면 그리즈만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즈만이 내려왔을 때 골을 넣어줄 위치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리즈만의 플레이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중앙 코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시메오네 감독은 다음 시즌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4년 여름에도 돈을 많이 썼지만 1억 유로 이상 썼지만은 이번 여름에도 돈을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팀을 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 뭐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되게 여러 팀 팬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가장 씁쓸했던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나 후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건진 게 있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훌리안 알바레스, 세르로트 그리고 뭐 코너 갤러거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여기 아들 시메오네의 성장이 아들 시메오네는 저돌적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또 이번 시즌에 건진 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봤으니까 이번에 이탈리아로 와서 나폴리. 네. 나폴리 우승을 했고요.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너무 밑으로 뭐 아주 그렇다고 10위 바깥으로 막 밀려나서 저 강등권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걸 리그만 하는 콘테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콘테는 리그를 따내는 데는 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잘 했죠. 네. 팀을 이제 빠르게 잘 추스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맥토미니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예, 맥토미니가 시즌 MVP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이제 수비진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 특히 백포를 쓰면서도 수비진을 그렇게 안정화시킨 거는 콘테 감독이 이제는 더 이상 백스리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은 뭐 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할 거고, 뭐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장면은 뭐 여전히 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쿠 같은 선수를 여전히 잘 써먹으면서, 루카쿠가 골 자체는 득점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루카쿠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어시스트 같은 거를 도움을 되게 많이 기록했거든요, 루카쿠가. 그래서 다른 미드필더들과의 연계 작업들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잘해줬었고, 크바라가 나간 후반기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그 2월 달이 아마 제일 위험했을 거예요. 계속 이기질 못하면서 이제 승점 많이 떨궜는데, 그 상황을 결국 극복해내고 인테르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우승을 해낸 거는 뭐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시즌에 콘테 감독이 생각하는 건 지금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중요한 선수들을 조금 더 영입해야 된다. 네레스 정도면 만족스러워 할 만하지만 네. 그것보다 그 네레스보다도, 그러면 네레스는 주전으로 뛴다고 쳤을 때는 백업이 훨씬 더 충분히 쓸만한 선수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폴리타노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폴리타노 대신에 누군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윙어를 필요로 할 것 같고, 만약에 안기사가 나간다면 미드필더진 개편이 있어야 되니까 미드필더진에서 또 중요한 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돈을 꽤 써야 된다는 그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나폴리. 왜냐하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시절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우승하고 지난 시즌 세리아 10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 나간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흔들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감독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뭐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진 않긴 했는데 어쨌든 흔들림이 분명히 네. 있었고, 중간에 크바라도 나갔고.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은 리그 우승했으니 이 체제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 야망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 우리도 연패 가능하고 더 리그 우승과 근접한 팀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력 보강해달라. 네. 나 못 믿어? 나 세리아만 5번 우승한 감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나폴리도 주축 선수들 내보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걸 경험해 봤으니 콘테 감독이 입맛에 맞는 선수들 데려오면 나름대로 리그에서는 계속 성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했으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과연 유럽 대항전 없이 리그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집중도가 네. 있었는데 어떤 스쿼드를 꾸려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했을 때 어떤 성적을 낼지, 그리고 콘테네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유럽 대항전 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리그 페이즈, 예. 그 페이즈 단계에서 2경기가 늘어나면서 8경기가 됐잖아요. 네. 과연 여기서도 못할 것인가? 이건 어쨌든 리그 스타일이잖아. 스타일 자체는. 아니, 리그 페이즈 전에 인테르 때였죠. 예. 3위 유로파도 못하고 4위 탈락을 한 바가 있었던. 첫 번째 시즌 3위 해가지고 결국 유로파 갔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즌 4위에서 아예 그냥 탈락했죠. 이게 사실 콘테라는 감독이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그거 중에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나폴리 이끌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만 가더라도 이건 대성공인가요? 약간 그 느낌이야. 워낙에 잘 못하니까. 대성공에 가깝죠. 진짜 유럽 대항전에 예. 이상하게 약해요. 근데 그 탈락했던 시즌 결국 우승했습니다. 리그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또 나폴리에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다음 시즌 보강을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진 않죠. 네. 다만 루카쿠도 그렇고 케빈 드브라이너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유통기한이 길진 않아요. 루카쿠가 9-3이고 케빈 더브라이너는 9-1인데 이미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루카쿠도 케빈 드브라이너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바짝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팀을 좀 보면, 길게 보면 이거는 2년 정도 안에는 또 한 번 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때는 콘테는 없을 가능성이 아마도. 높습니다. 예. 자, 다시 스페인으로 와서 유로파 리그 위주로 아무래도 이 맨유와 경기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얘네 뭐야? 잘한다더니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리가 내에서는 대단히 경쟁력이 있고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낸 아틀레티코 클루브, 이번 시즌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죠. 성공이다. 네, 대성공이죠.
일단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땄다는 그쵸. 것만으로도 대성공이고 네. 유로파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제 옵션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실 발베르데 감독이 다시 아틀레티코 클루브 지휘봉 잡고 나서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성적이 좋습니다. 알버지. 네,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올 시즌 기록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라리가 최소 실점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나이 시몬이 넘버원 골키퍼로 계속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나이 시몬이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아기레사발라 골키퍼가 나와서 서로 경기를 나눠 가졌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최소 실점을 한 거는 비비안 중심의 포백이 그만큼 힘을 발휘했다는 거고요. 다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비비안이 역적이었죠. 아, 그 퇴장은 너무 아깝고. 네, 그 퇴장이 너무 아쉽긴 한데. 뭐 산세트도 못 나왔지만. 그 유럽 대항전 경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유럽 대항전에서 족적을 남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틀레티코 클루브 선수들이 산 마메스에서 거칠어요. 네, 그게 뭐 또 본인들 전략이기도 하고. 너무 거칠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라왔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해결사가 없는 게 올 시즌 문제였어요. 이 팀이 바스크 순혈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그런데 구르제타가 7골인가? 그리고 후반기에는 구르제타가 선발이 아니에요. 네. 마루안이 선발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발베르데 감독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4-2-3-1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선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어차피 팀 내 득점 1위는 15골을 넣은 산세트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냐키, 왼쪽에 니코 또는 뭐 베렌게르를 어디에 갖다 쓰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아는 득점력이 떨어지더라도 많이 뛰고 부딪히고 공간 만들어주면 이선 자원들이 기회를 잡으면서 들어가서 마무리 짓자. 이거는 계획은 그림이 아름답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해결사면 골을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진짜 골을 너무 못 넣어.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신기한데 이럴 정도로 못 넣고 여기다가 니코하고 이냐키가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네. 네, 니코는 탈장 문제도 있었고, 그랬죠. 네, 이냐키도 후반기에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는 득점 속에서도 4위를 기록하고 유로파리그 4강 갔다. 이건 잘한 거다. 발버지를 칭찬해야죠. 네. 자, 클럽 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오면 아탈란타를 봐야 되는데 리그는 3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것이 인물적으로 봤을 때는 드디어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를 떠나게 된 거. 네. 그리고 뭐 르크먼이나 레테기 같은 선수들은 또 좋은 역할을 했고. 가스페리니가 떠난 아탈란타는 어떨까요? 이제는 새로 네. 개편에 들어가야죠. 아마 루크만 같은 선수도 이미 지난 시즌 여름에 이제 나가겠다 한번 그랬다가 이제 가스페리니랑 그죠? 엄청 싸워가지고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루크만 나간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탈란타랑 헤어지는 거는 공식적으로 네. 발표가 났고 그다음에 로마가는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저희 지금 방송하는 저희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뜨진 않았지만 거의 갈 것처럼 그렇게 네. 네. 되고 있으니까 그럼 아탈란타는 이제 가스페리니 시대에서 쌓아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팀을 이제 개편을 해나가야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탈란타의 핵심은 가스페리니 감독의 그 전술도 전술인데 스카우팅이 워낙 잘 돼 있는 팀인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만 만약에 훼손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좋은 선수들을 수급은 해낼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깨어서 맞춘 게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었는데 그 대체자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이만한 감독이 좀 잘 없어요. 네. 없어요. 요즘 감독 구하기가 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아탈란타라는 팀의 규모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높은 위치에서 계속 경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텐데 가스페니 감독조차도 챔스 나갔다가 뭐 못 나가는 시즌도 있었고 뭐 그랬듯이 근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또 만든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지금 스쿼드가 갖고 있는 스쿼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들도 많고 뭐 득점왕도 있고 미드필드에 뭐 에데르송 같은 선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근데 다 팀을 좀 짜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든다. 근데 그게 팀에 수년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감독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감독이 와서 한다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네. 자, 과연
아탈란타는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가스페리니 아탈란타는 매력적이고 굉장히 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고요. 자, 라리가는 비아레알 베티스를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아레알 챔피언스리그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베티스는 마지막 순간에 좀 많은 것들을 잃은 느낌이에요. 결국엔 유로파 컨퍼런스에서도 너무나 좀 마지막에 좋지 않았고 리그에서는 또 비아레알에게 밀려서 유로파 리그를 따낸 것도 참 잘한 거긴 한데 좀 마지막에 많은 걸 잃은 느낌?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비아레알은 마르셀로 감독이 다시 와서 팀을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 71골 넣었나? 한 시즌 최다골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럽 역사상. 그 정도로 공격에서 힘을 발휘했고 특히 아요세 페레스가 19골을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페페는 예상대로 못 넣습니다. 물론 이제 페페를 이용한 공격이 매우 위력적인 건 맞죠. 근데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페페는 예상대로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요세 페레스가 미친 듯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독이 이 선수의 특성을 그만큼 잘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마르셀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니까 리그에 집중을 했고 그것이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득점력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지만 득점에 비해서 수비력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고 쳤을 때는 수비 라인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다니 파레오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르셀로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하면 마르셀로 감독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4-2 바탕으로 해서 그냥 두줄 수비하고 두들겨 맞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경기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응집해서 수비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마르셀로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명단으로 봤을 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베티스는 너무 아쉬워요. 좀 잘했는데. 네, 잘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베티스 입장에서 이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근데 이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삐끗하면 되게 아쉬워요. 이게 결승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면- 커. 아니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주제는 안 되긴 합니다만 안토니 말이에요. 네. 그 PL 팀들 만나니까 돌아가더만 다시. 저도 그 네. 얘기를 중계 중에 했는데 첼시를 만나니까 멘토니가 됐어. 네. 뭐야? 우리가 얘기하던 SL의 그 안토니 없는데? 예. 아니 그 전까지 그렇게 잘하더니까. 와, 씨. 괜히 저기 엔소랑 싸우긴 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그니 감독이 컨퍼런스 리그 8강? 8강 정도 갔을 때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야망을 가졌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 따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쿠초가 최전방에서 뭐 안토니가 측면에서 이스코는 잘하고 있고 그리고 포르나이스라든가 카르도소라든가 선수들의 활약이 그만큼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베티스는 페그니 감독 얘기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비아레알을 바짝 추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끄러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컨퍼런스 리그에 올인해야지. 네. 근데 컨퍼런스 리그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섰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뭐야? 이기는 거야? 근데 후반전 체급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토니 떠나죠. 그리고 이 베티스 선수들 곳곳에서 오면 카르도소도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스코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치면 이 멤버가 다음 시즌에는 이만큼 힘을 못 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베티스는 아쉽고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베티스 구단의 상황을 보면 그래 유로파 리그 나쁘지 않아. 잘한 거고. 왜냐면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결승전 간 거잖아요. 그럼 유로파 리그면 한 단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결승 가면서 나름대로 또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다만 목표치를 봤을 때는 그러게요. 아쉽죠. 예. 뭐 어쨌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베티스는 요걸 가지고도 다음 시즌을 꾸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베티스 입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페그니 감독이 누굴 데리고 올지도 궁금해요. 재생공장장 스타일이잖아요. 네, 재활공장장 스타일이라서 이 스코를 이 정도 살려냈으면 또 네. 누굴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릴까? 이런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이탈리아로 오면 유베는 모tta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는 결국 중도에 멈췄고 네. 투도르의 임시 체제도 끝이 났고 어떠한 감독과 함께 다음 시즌을 이제 가져갈 것인가?
지금 그게 제일 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일단 다시 프런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지훈틀리 단장 아마 잘린 걸로 보이고 프런트 개편에 들어가는데 그럼 다음 감독 선임이 지금은 불투명해요. 가스페리니 중간에 껴들었다 뭐 얘기가 나오다가 가스페리니 감독이 원래 이제 그 유벤투스 유스 감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유벤투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잠깐 흔들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이 사람이 또 신인을 지키는 사람이라 로마랑 먼저 얘기했는데 그 라니에리 감독도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하면 그것도 그 상도덕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사실 콘테 리턴설도 있었어요. 나폴리 야 이거 우승했는데 끝나는 거 아니야? 콘테를 되게 원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가 리그에서 다시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서 콘테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콘테도 이제 남는 쪽으로 했으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붕 뜬 게 됐죠. 그 지금은 아마 투도르 체제로 클럽 월드컵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뭐 얘기가 나와도 나오고 그때쯤이면 구단의 이제 조직이 좀 개편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 감독을 뭐 선임을 하건 아니면 일단 투도로 감독도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챔스 보내면 그냥 간다는 계약 연장 조건이 있었다고는 하니까 그럼 한 1년만 볼까? 뭐 지금 딱히 뭐 매력적으로 좀 데려올 만한 감독이 보이질 않으니. 왜냐면 젊은 감독 데려오기에는 이 모타 감독이 실패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게 좀 주저하게 됐죠. 아무래도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은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직자로 놓을 거면 지단 한 1, 2년은 좀 감독 안 하나요? 너무 오래 셨는데. 너무 오래 셨어 이 사람. 이젠 너무 오래 셔서 오히려 위험한 감 느낌?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단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인테르하고 인자기 감독의 관계가 좀 느슨해졌을 만약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씨. 그건 안 돼요. 그래. 근데 이거 진짜 인테르 팬들의 이거는 너무 적이다. 안 돼. 시모니 감독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감독이 이제 유벤투스로 가면 쓰레기인가요? 네. 루카쿠가 왜 욕을 먹는데요? 그래. 걔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 접촉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죠. 걔는 유다가 된 거예요. 요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오는 유벤투스 그림이지. 인테르 여기는 원래 잘 안 돼요. 그렇게 뭐 예를 원래 들어 이적이 없어서 한 군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 군데 네. 거쳐가는 경우에는 찾아보면 간혹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감독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유배 정도 되는 거함이 적합한 감독이 지금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좋은 감독 기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실패 때문에 그래요. 이 연장 말아먹은 피를로 실패하고 그다음에 사리체제는 성공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고 물론 우승은 했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피를로가 실패하면서부터 새 감독에 대해서 젊고 뭔가 전도유망한 감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피를로 실패했지 모타 실패했지 그러니까 또 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유배는 뭐 지금 플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플럼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마르코 실바 감독이 유벤투스 정도의 클럽에게 맞는 감독인가는 또 모르겠고 물론 가서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죠. 마르코 네. 실바 감독 축구 나쁜 어쨌든 감독은 간에 아니니까. 괜찮게 하니까 플럼 보면. 네, 여튼 유배가 감독이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투명해 보인다. 근데 빨리 움직여야 될 텐데. 그죠? 빨리 움직여야죠. 왜냐면 감독에 대해서 갈증이 심한 팀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 탁책을지 몰라서. 그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유벤투스가 애매한 게 전반기랑 전반기 후반기 잘했던 선수들이 또 갈려가지고 이게 또 그것부터가 좀 팀의 스쿼드가 뭐 좀 균형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잘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누가 됐든 간에 블라우비치는 나갈 겁니다. 근데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감독을 빨리 영입한 다음에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지. 그래야죠. 지금 이렇게 차이패에 미루면 선수 영입이라든가 정리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탈리아 한 팀 더 보겠습니다. 로마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로마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데로시가 날아가고 유리치도 날아가고 그리고 은퇴했던 영감님이 라니에리가 돌아와서 정말 마지막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은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너무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네. 그래도 그 로마라는 팀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로시 감독 유리치 체제에서 데로시 감독은 오히려 지금 보니까 유리치 감독이 더 문제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유리치 감독이 결국 더 오래 맡았기 때문에 네. 그 시즌을 생각해 보면 데로시는 되게 일찌감치 되게 날아갔잖아요. 빨리 잘렸죠. 네. 근데 결단은 그것도 너무 빨리 내렸어.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거 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 그 유리치 감독 체제에서 거의 무너져가던 팀을 다시 살려놨고 선수단 전체가 좀 만족할 만한 모두가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전술적인 거 그거는 둘째라고 느껴져요. 결국 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죠. 목표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결국 라니에리 감독이 굉장히 잘해낸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딱 한 번 자리를 잡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팀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가고 그래서 너무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힘이 부족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힘이 부족한 건 아니고 그냥 앞쪽에 너무 못했던 게 그냥 발목을 잡은 거지.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는 뭐 할 만큼 다 했고 네. 그때만 따지면 뭐 승점으로 1위라니까 그러면은 뭐 다 한 거고 결국 앞쪽이 좀 아쉬웠던 거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테니까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감독도 가스페리니 감독이고 가스페리니 감독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꽤 엄격하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일 테니까. 로마가 제일 궁금해요. 가스페리니 로마. 네, 가스페리니의 로마가 너무나 궁금하고 사실 로마는 가스페리니가 부임한 요 시점을 봤을 때는 흐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쭉 다시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 밑에서 쭉 올라온 상태에서 네. 가스페리니로 바뀌는 거니까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그냥 그 축구 올드 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로마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팬뿐이 아니라 선수들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 제 기억이 맞으면 그 바티스타랑 토티 있을 때 세리아 우승하고 그 다음에 네. 아, 그쵸. 못했죠. 없죠. 0001인가 010인가 네. 그때를 기억하는데 근데 콩마, 사실 세리아 클럽 얘기할 때는 유베, 인테르, 밀란, 이런 팀들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잘했으니까 3강의 느낌이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 얘기하면 뭔가 모르는 그 남자들 가슴을 그런 게 찌르는 있죠, 좀. 약간 향수 같은 게 있고 또 뭔가 모르는 좀 터프한 느낌도 네.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토티가 실제로 너무 많이 때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로마가 그런 매력이 확실히 있는 네. 선수들의 어떤 인터뷰나 그런 걸 봐도 팬들과의 유대관계도 좀 끈끈한 것 같고. 그 로마의 유니폼 색깔은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알로 로시. 그래서 약간 자줏빛이 네, 좀 감도는 네. 그런 붉은 계열의 그쵸. 유니폼이죠. 어쨌든 이 가스페리니와 로마가 또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 또 불같은 성격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진짜 또 한번 파국으로 갈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스페인 쪽은 그럼 두 팀을 또 역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와 발렌시아를 봐야 되는데 이 셀타비고는 일단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했고요. 대성공이죠. 네,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피터림이 이제 떠나는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발렌시아는 비교 체험 극과 극이죠. 네. 네, 루벤 바라 시절에 이건 강등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코르베란 감독 시절에는 잘하면 유럽 대항전 나가겠는데 양쪽을 다 경험한 시즌이었습니다.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히랄데스 감독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아요. 히랄데스 감독이 셀타비고를 결국 이제 유로파리그로 이끌었는데 포메이션 자체가 3-4-3, 3-5-2, 4-1-4-1, 4-2-3-1 다양한 포메이션을 썼고요. 물론 주 포메이션은 3-4-4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네, 전방 쪽에서 보라 이글레시아스라든가 이아고 아스파스가 또 골을 넣어주면서 골을 책임졌고요. 네. 여기다 민게사도 올 시즌은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시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강팀을 상대로 힘을 발휘했어요. 물론 강팀을 잡은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승부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르셀로나하고도 뭐 아쉽게 한 골차로 패배한다거나 뭐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팬들의 이미지에서는 와, 이 팀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다만 셀타비고는 좀 걱정되는 게 아스파스가 나이가 진짜 많습니다. 아스파스 87이에요. 네. 나이가 많은데 올 시즌도 주로 교체시켜서 관리해줬어요. 네, 늙은 형이야. 근데 10골 넣었어요, 이사키가. 지금 셀타는 아스파스가 왕이죠. 네. 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스파스가 들어오면 골뿐만이 아니라 패스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셀타의 왕은 아스파스다 아직 뭐 이 얘기도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음 시즌도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경기 수는 늘어났어. 유로파리그 나가니까. 그죠. 유럽 대항전 나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히라데스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발렌시아는 피터림입니다. 피터림. 그죠. 결국엔 도대체 몇 년째냐 피터림. 그 자식이 문제예요. 네. 아니 팔려면 빨리 팔고. 근데 본인이 원하는 정도 액수가 안 나오면 절대 또 매각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피터링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강등당하지 않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감독 교체를 또 기가 또 막히게 잘해가지고. 해서 아니 20위였던 팀이 12위로 마감하는 네, 것도 그러니까요. 놀라운데 아, 이거 잘하면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코르베란 감독 지금 상종가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강등당할 수 있는 팀을 이 위치까지 올려놓고 끌어올렸으니까. 시즌 마감했기 네. 때문에 상종가고 문제는 뭐냐면 발렌시아의 젊은 선수들이 인기가 많아요. 하비게라, 모스케라 이런 선수들이 인기가 많아서 네. 선수 명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공격은 우고드로, 수비는 마마르다시빌리예요. 근데 마마르다시빌리 리버풀 이적시킨 다음에 가니까. 인대로 데리고 왔던 네네네. 거잖아. 그러면 인대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빈자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고드로를 뭐 모든 경기에 선발로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디크 선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번갈아 쓰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고드로 선수의 득점력을 어떻게 높이면서도 이 선수가 경기의 관여도를 어떻게 높이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는 위기는 넘겼는데 다음 시즌 오면 갈 길이 또 먼데? 이런 상황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이 잘하면 그리고 감독을 지킬 거면 투자해줘라. 확실하게 제대로 해라. 하지만 또 애매하게 하겠죠. 그래서 쇼미더머니 듣고 있나 피터님? 자, 그럼 이탈리아 나머지 팀들을 볼 텐데 일단 밀란을 보고 그다음 피렌체랑 라치오를 묶으면 될 텐데 밀란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그리고 지금 링크만 봤을 때는 뭐 이러다 선수들 다 나가겠는데? 의 느낌입니다. 일단 감독 선임은 빠르게 했습니다. 네. 알레그리 감독이 선임이 됐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네, 콘세이사 감독하고 더 가기는 어렵고 결국 시즌 중에 감독을 바꾸고 시즌 끝나자마자 또 감독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그게 결과죠. 그냥 결국 팀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운에 기댄 그런 점이 좀 컸다고 생각해요. 팀이 오너십이 바뀌면 보통 이제 의욕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축구계 많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착각들이 이게 유럽의 축구 시스템과 그다음에 외부의 다른 어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스포츠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간과하고 들어오면서 실패나 실수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첼시도 약간 그런 얘기 가까운 케이스고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안 돌아가는구나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레 단장도 이제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너십도 그러고 이제 감독도 바꾸고 이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뭐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좀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 시즌의 실패는 결국 팀이 어떤 걸 목표로 하는가. 챔스 나가야지. 챔스 나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그게 목표로 삼아야지 밀란 정도 되는 팀이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뭐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책도 불분명한 이브라가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뭔가 되게 구단 운영에 영향은 되게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 직책은 되게 불분명해. 이 사람이 실권이 있는 사람인지도 좀 불분명한 그런 느낌인데다가 감독도 보면은 선임을 하는 게 폰세카 감독 선임할 수 있죠. 폰세카 감독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럼 폰세카 감독에 대해서 뭔가 많은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줬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선수단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일관성이 있었나?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결국 어렵지 않았나. 감독들의 책임은 저는 오히려 좀 적다고 오히려 봐요. 적다. 폰세카 감독이나 콘세이사 감독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네. 오히려 그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뭐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폰세카 감독처럼 이렇게 레앙이랑 테오랑 싸우고 뭐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지. 걔네들은 너무 중요한 선수들인데.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는 가지. 왜 예를 들어서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음바페한테 수비가 다 많은 거 맞히잖아. 뭐, 그런 유명한 영상 있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앙한테도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필요하거든. 어쨌든 간에 이 팀이 더 축구를 잘하려면 너가 수비를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당장 성적을 내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수비를 조금 안 해도 제 공격에 올주시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던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미래는 이때 뭐 레인더스 같은 선수들은 맨시티랑 지금 링크 네, 진하게 세게 나갈 나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당장 이 팀이 이번 시즌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자금이 충분하진 않잖아요. 팀이 새로 감독이었을 그죠. 때 또 팀이 개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선수단의 개편이 좀 필수로 따라올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되게 핵심적인 선수들이 좀 나갈 것 같긴 하다. 레인더스는 네, 확실히 핵심적인 핵심이니까. 선수고. 자, 밀란은 좀 그렇게 뒤숭숭한 시즌을 보냈고 네. 피오렌티나 라치오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던 팀들이었는데 그 티켓을 따내지 못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라치오는 또 아쉽게 네. 좀 생경한 팀에게 잡혔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맨날 결승이 최근에 많이 갔었는데 결승은 또 진출하지 못했고, 이래저래 좀 뭐 아쉬운 부분도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그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라디노 감독이 그러니까 평탄을 친 것 같아요. 네. 평탄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잘했다는 아니고, 제가 저번 시즌에 그 피오렌티나가 또 다시 컨퍼런스 리그 나가겠다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한 번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거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평탄을 친 것 같은데, 근데 팔라디노 감독 사임해 버렸단 말이에요. 뭐 어디 얘기가 된 데가 있나 봐요. 팔라디노 감독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라디노 감독은 나름의 한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을 쳤는데, 피오렌티나는 당장 지금 선수단 구성 자체는 꽤 괜찮게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 감독 구하는 것도 이제 되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라치오는 바로니 감독 잘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 달랐고, 네. 이거는 흔히들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팀을 계속 맡아왔던 감독들이 좀 큰 팀을 맡았을 때 흔히들 하는 실수긴 한데, 뛰어야 되는 경기 수가 다르거든요. 너무 많죠. 차이가 많으면 한 2배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스쿼드 관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축구 스타일 하고 그럼 전반기에 확 하면 선수들이 결국 퍼져요. 이게 그죠. 결국 라치오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라치오는 지금 유로파리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이번에 다 유럽 클럽 대항전 개편하면서 경기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단이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 레벨이 점점 떨어지면서 후반기에는 결국 그런 팀이 못 됐어요. 결국 뛰어야 되는 선수들. 특히 그 와중에도 로벨라나 그다음에 기행두지 같이 핵심 미드필더들은 정말 계속 뛰었어야 됐고, 물론 이건 베시노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장기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 가야 되는 그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상적으로 팀이 운영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네. 성적이 계속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팀을 못 이긴 인테르가 참. 그 라치오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일 그 컸죠. 입장에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승을 못한 건 아니죠. 그런 경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못한 거지만, 그게 이제 마지막 눈에 딱 기회였던 보이잖아요. 거죠. 마지막 기회. 37라운드였으니까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못 잡았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라치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니 감독이랑 뭐 헤어지는 건 당연하고, 사리 감독이 사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다시 돌아오는 걸로. 사리 감독이 돌아오는 건데 감안을 해야겠죠. 사리 감독도 한 번 해봤잖아요. 한 번 그죠. 해보고 여기는 절대 지원이 내가 원하는 그래. 대로 안 온다. 짜. 그거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로테토네. 근데 지금 일단 구축돼 있는 멤버들 자체는 나쁘지 나쁘지 않아 않다. 보이기 때문에 사리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예. 성적은 아마 바르니 감독보다는 운영을 더 잘하겠죠. 사리 감독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본인 욕심에 뭐 더 우리가 상위로 갈 수 있는데 막 약간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과 이탈리아,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좀 주요 클럽 이외의 팀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인테리는 저희가 따로 팬 결산을 빼서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뭐 유베, 밀란 이런 팀들도 워낙에 빅클럽이긴 한데 저희가 또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출연진들 중에 핵심적인 그 인원들이랑 요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SL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